배당이론을 볼게요. 배당이론은 거의 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론은요, 크게요, 이제 이런 거죠. 주주한테 배당을 어떻게 줘야지, 그죠? 이제 주주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친배당 이론, 즉 배당을 하면 기업 가치, 주주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친배당 이론이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이제 반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반배당 이론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무관련 이론. 배당을 하나, 배당을 하지 않으나 어떤 주주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배당은 이런 거죠. 어떤 확실한 현금이 미래 불확실한 현금보다 더 가치 있다. 무슨 뜻이냐?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요, 이런 거 우리가 배당락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요 날이 기준이에요. 요 날이 기준인데 t는 0. 요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1,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요때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날이 되는 순간 주가가 요 날 주가가 10,000원인 거죠. 다음 날 이제 거래가 되면 언제부터 거래되냐? 9,000원부터 거래가 돼요. 왜? 10,000원에서 너 배당금 1,000원 준대잖아. 1,000원이 빠진 거죠. 기업 가치가 그만큼. 왜? 그 돈 1,000원이 한 주당 1,000원이 주주한테 가니까 어떤 주가는 떨어지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9,000원이 됐고, 그치만 나 어차피 1,000원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주 가치는 10,000원으로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모든 주주의 가치가 주가에 연동돼 있잖아요. 주가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배당을 주는 건 일부는 나한테 확실한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거는 확실한 현금이 지금 내 주주 입장에서 주주 손에 오는 거고, 그렇지만 배당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현금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판다는 거죠. 이건 불확실한 거야. 확실한 지금의 현금이 어떤 불확실한 주가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어떤 주주 가치 혹은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배당을 하면 문제는 아까 전에 이거 1,000원 배당을 줬잖아요. 그럼 근데 1,000원만큼 주주한테 다 가냐? 아니다. 중간에 우리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있어요. 그렇죠? 배당 받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14%에다가 플러스 1.4 하면은 이게 지방세에서 15.4%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0원 배당했지만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약 한 850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아서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 감소한다. 배당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나중에 시세차익으로 주주가 세금 안 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MM1961은 똑같아요. 밀러하고 모디글리아니 이 두 분이 1961년도에 만든 발표한 논문이에요. 이분은요, 완전 자본시장 가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배당에 어떤 법인세도 없고 뭐 소득세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배당을 주나 배당을 안 주나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큰 주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볼게요. 이제 배당에 대한 관행을 보면 기업은요,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즉 일시적으로 이익이 하락했어요. 이익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한 주당 배당금이나 이런 거를 적게 줘도 될 텐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제 배당을 줄인다, 배당을 변동시킨다는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배당의 어떤 지속성, 그쵸? 을 가져가려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배당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배당은 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뭐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도 가능해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그냥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주식 배당은요, 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 배당은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죠. 왜냐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우리 아직 회계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딱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자본금이 있어요.
법정 자본금. 두 번째는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네 번째는 기타가 있어요. 심플하게 그러면은요, 배당이 되는 재원은요, 요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도 되지만 주식으로 주면 주식이 발행이 늘어나잖아요. 자본금이 증가하죠. 근데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이게 계정 간의 대체인 거죠. 주식 배당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체 주주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주주 입장에서는요, 배당 그죠. 주식 수가 증가하죠. 대신 주가는 기업 가치가 자본 가치 주주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지만 주식 배당하면은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한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게 되면 미래에 배당금에 대한 압력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은요, 회사의 돈으로요, 회사가 이제 발행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그럼 자사주 매입하면 어떤 방식이 돼요?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죠?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뭐 주가도 이제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주가는 그쵸 이제 일정하지만 이제 주주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현실에서 회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긴 해요, 현실에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아무런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긴 해요. 배당이 또 신호 이론이라고 해서 신호 효과 뭐냐면, 배당을 준다라는 것은 미래 주주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무슨 신호냐? 배당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배당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래에도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높은 배당을. 그러니까 미래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고, 결국 이게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리 비용 보시면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의 대리 비용을 받잖아요. 언제 이런 주주하고 채권자의 대리 비용이 많이 생기냐? 죄송합니다. 주주하고 경영자, 그죠? 경영자. 언제 많이 생기냐? 회사에 돈이 많을 때예요.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건 회사의 돈을 적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대리 비용 자체, 내부 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하고 경영자의 어떤 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죠. 배당을 하는 것은 내부 유보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영자와 주주의 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다. 배당의 고객 효과, 이건 좀 중요해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요,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두 번째는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종합과세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배당을 받으면 요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의 소득세율이 너무 높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요, 배당보다는요, 자본이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받더라도 그죠? 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볼까요? 주주의 수입은 배당 수입과 주가 차익으로 나눠진다. 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배당 수입 대신에 배당 안 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가 차익을 선호하는 거죠. 반대로 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는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왜? 이런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보다요, 주가 시세 차익에 대한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을 해가지고 소득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게 더 좋다. 기업은 이러한 주주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배당 정책의 변화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배당의 고객 효과라는 건 그 배당 정책을 변화시켜 봤자, 그죠? 거기에 맞게끔 또 주주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는 건 기업 가치에, 어떤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배당의 고객 효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자금 조달 방법과 이제 재무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요 기업 금융하고 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부분에서 총 10문제가 나와요. 특히 포트폴리오 관리 가면요.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를 내는 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얘네들은 물론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빈도가 좀 줄어요. 자, 보시면 부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이제 저렴하게 이제 자금을 좀 조달하려고 해요. 부도 위험이 언제 나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잖아요. 그럼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위험을 줄이려면요. 이제 자금 조달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좀 갖고 가야지 부도 위험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단기 자본에 대한 조달을 본다면요. 그죠? 외상 매입, 은행 차입, 기업범 이런 걸로 하고요. 요 단기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게 운전 자금이라고 해요. 운전자금은 말 그대로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돈이 없으면 회사가 운전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윤활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운전자금 관리라고 해요. 운전자금은요. 정의하기 나름인데 우리 그 협회 교재에서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우리 가치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더라도 3과목에 있는 뭐 기업 가치 평가, 뭐 2과목에 있는 주식 가치 평가면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운전 자본 관리하는데 유동성하고 수익성은 상충관계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회사의 자산이 현금하고 여기 고정자산 두 가지만 있다가 볼게요. 회사가 미래가 그죠? 어떤 자금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현금을 100을 갖고 있고 고정자산 10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건 현금이 아니라 이 고정자산이에요. 삼성전자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건요. 저 반도체 설비, 반도체 공장 이런 고정자산이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은 그렇죠? 굉장히 수익성이 낮아요. 그래서 거의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현금 자체가 삼성전자에 돈을 받아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현금이 많으면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면 유동성은 좋아져요. 그렇지만 수익성은 떨어져요. 반대로 얘는 현금이 10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정자산이 아까 전에 100이에요. 고정자산이 많다라는 건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했어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수익성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거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대응이 느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 회사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유동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회사 자금은요, 이런 유동성하고 수익성이 상호 상충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운전자금 관리는 뭐냐? 그렇죠? 우리가 유동성보다 수익성에 더 축점 두는 거. 공격적이라는 의미는요, 그렇죠? 운전자산을요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운전자본을 적게 가져가는 거. 쉽게 말하면 이 고정자산에 더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우리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어적인 운전자금은요 수익성보다는 유동성에 더 중점을 두는 거. 그렇죠? 아이고 반대로 얘기했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적이라는 운전자산을 적게 가져가니까 그죠? 얘죠. 얘. 제가 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공격적인 게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얘를 의미하는 건 우리가 방어적인 거죠. 그렇죠?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운전자산에 대한 안전성, 그렇죠? 유동성에 더 중점을 두는 거. 얘가 방어적, 그렇죠? 얘가 공격적.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관리는 뭐 현금 전환 사이클을 뭐 축소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현금 전환이라는 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제조업을 가정한다면요. 여기서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구입하는 순간 뭐가 되죠? 재고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해요. 만들어가지고. 판매되는 순간, 일반적으로 이때 돈을 안 받아요. 그죠? 판매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이라는 게 돼요. 좀 이따가 매출채권을 회수해요. 회수하면서 요때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외를 구입하면 재고자산이 되면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생겨요. 매입 채무를 요때 지급을 해요. 그럼 실질적인 회사에 현금이 나가는 시점은 여기고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여기잖아요. 요 기간. 그렇죠? 요 기간을 줄여라. 이게 이제 현금 관리예요. 자, 장기 자금. 장기 자금은 기업의 어떤 여기 재무 상태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재무제표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유동 부채라는 게 있고 쉽게 보면 여기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비유동 부채. 이런 이제 비유동 부채라는 건 회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업 사이클보다 더 만기가 긴 거, 혹은 1년보다 만기가 긴 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비유동 부채, 혹은 여기 말하는 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해서 장기 자금 조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회사채, 이런 거, 은행에 대한 차입, 주식, 이런 게 이제 장기 자본 조달이고, 이런 이제 장기 자본 조달은요, 조달 비용이죠. 금리를 의미하는 거죠. 요 조달 비용하고, 주식을 발행한다면 대주주나 혹은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배구조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결정한다. 그래서 채권. 그래서 이제 보통 채권. 보통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만기가 있고 중간에 이자 주는 거, 이거 일반적인 보통 채권이고, 요 채권에 대해서는요, 이 과목에 있는 요 채권 파트에서 채권을 같이 보면 더 자세히 배워요. 전환사채라는 건요, 채권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고요. 신주 인수공부사채는 말 그대로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 수의상환사채는요, 이제 채권 투자자 있잖아요. 예, 그죠? 채권 투자자가 있고, 채권 발행자가 있는데, 이제 채권 발행자, 회사죠? 회사가 어떤 미리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이전에도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데 용어 정도만 보시고요. 이 과목에 채권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세요. 교환사채는요. 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채. 이런 게 이제 채권이에요. 주식은 이제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나눠지고, 은행 차입,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자금 조달이니까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운용 리스, 금융 리스인데, 장기 자금은 요 금융 리스 관련된 거죠. 요 금융 리스는 회계 쪽에 가셔가지고 그냥 배우는 게 나아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이쪽에서는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뭐 재무 분석도요, 우리 교재에서도 뭐 디테일하게 이걸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분석들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 뭐 레버리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크게 이제 5가지 카테고리인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뭐 이 정도 보시고, 레버리지, 요 레버리지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고정비라는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 관련해서 고정비는요, 이자 비용이에요. 왜 이자 비용이 고정비냐?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잘 안 되든 무조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얘는요,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게 레버리지 비율이다. 안정성이라는 건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 뭐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고, 수익성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성장성은 전년 대비 혹은 전기 대비 얼마나 기업이 커졌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재무 비율은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을 우리가 표준 비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평균, 과거의 나 자신과의 비교, 혹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목표,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요. 근데 이 재무 비율 같은 거 한계점 뭐냐면요, 요 숫자들이 전부 다 회계 숫자예요. 근데 회계 숫자는 아시다시피 기업별로 회계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회계 기준을 쓰더라도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법이 상이할 경우에 어떤 비교의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죠.
그리고 요 재무 비율은 기본적으로 회계 자료는 과거 자료라는 의미예요. 과거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미래를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비교 대상의 표준 비율이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분석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가볍게 이제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얘가 많이 나와요. M&A, 기업 매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기업 매수합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매수합병이라고 쓴 거예요. 자, 이제 M&A는 뭐냐? 기업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우리가 M&A라고 하죠. 자, 그래서 M&A를 왜 하냐? 처음에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라는 건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쵸? 너와 내가 만났는데, 100원, 100원이 모이면 200원이 돼야 되는데, 뭐 300원이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면, 세금을 절약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같은 회사들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뭐 LG전자나 이런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막 해가지고 내가 어떤 독점력이 생기는 거죠. 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는요,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만들려면은 여기 누구 이제 부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업체. 그 안에 부품업체 또 원재료 있을 거야. 실리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판매하면은 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부품업체를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삼성전자의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객을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공급망 상에서 내가 인수합병을 하는 걸 범위의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는 이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혹은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가격 결정력. 즉 내가 그죠?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나밖에 없어. 그럼 내 마음대로 가격을 내가 세팅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나의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더 커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장 지배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 그죠? 이제 중복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죠. 뭐 부채 비율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M&A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교정 효과는요, 정보 불균형, 누구랑 누구랑이냐, 회사 내부인가, 회사 외부인이 정보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 가치하고 적정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근데 실제 가치가 너무 낮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M&A를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 있죠. 이런 가격 교정 효과. 대리 문제 완화. 뭐냐면 이것도 한번 말했어요. 제가 대리인 비용 할 때 주주하고 우리 경영자가 대리인 비용이 세요. 그래서 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죠. 주주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해서 경영자를 갈아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대리인 비용이 적게 발생하거나 안 발생하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 문제는 적대적 M&A를 통해서 요 무능한 경영진 혹은 대리 비용이 큰 경영진,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이 다 대리 비용인 거죠. 경영진을 교체하면 기업의 가치가 오를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M&A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리고 요 파트가 또 중요해요. 이 파트가 뭐냐면 M&A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인데 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식 공개 매수라는데 M&A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적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텐더 오퍼라고 해서요,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주가가 10,000원이에요. 한 주당 현재. 근데 누군가가 얘를 인수하기 위해서 야 나는 한 주당 30,000원에 내가 인수할게. 이런 식으로 공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주식 공개 매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대적 M&A의 공격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공개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식 공개 매수 용어 보시면 되고요. 백지위임장 투쟁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적대적 M&A에 공격도 되고 방어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4과목에서 이제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서요,
위임장이라는 거, 위임장 권유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우리가 이제 적대적 M&A든 뭐든 특히 적대적 M&A에서 이기려면요 주주총회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되냐? 내가 이겨서 이사들 회사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거죠. 이 이사를 선임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 다른 주주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위임장을 줘. 백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편의대로 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게 백지 위임장이에요. 이걸 투쟁해 가지고 내가 더 얻어가는 거죠. 차익 협박이라는 이 그린 메일이라고 불러요. 그린 메일은요. 여기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고 요 B라는 회사예요. B라는 회사가 A라는 지분을 예를 들어 한 20% 매수했어요. 평균적으로 단가가 10,000원에. A라는 회사는 B가 나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네. 어떡하지? 근데 B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회사 지분을 20% 인수했는데 평균 10,000원이야. 근데 네가 이거를 20,000원에 사면은 나는 그냥 너한테 팔고 인수 안 할게. 그럼 뭐예요? B라는 입장은 내 주식 비싸게 사다오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익 협박이라고 불러요. 인수할 마음은 없는데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거. 그걸 왜 그린 메일이냐? 이 M&A는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 그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달러가 무슨 색이냐? 녹색이에요. 그래서 메일이 뭐예요? 우편이에요. M&A는 미국에서 뭐 한 100년도 전에죠. 뭐 150년도 전에 계속 하던 거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하려면 편지 보내야 돼. 편지. 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편지는 뭐냐? 돈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차익 협박이에요. 차익 매수는요. 남의 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서 인수한다. 뭐 LBO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이제 다 공격 방법으로 나타나요. M&A, 적대적 M&A에 대한 공격 방법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뭐 교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수 있는 게 예하고 얘죠. 얘는 꼭 그쵸 또 차익 매수도 그러고 얘는 항상 뭐 적대적 M&A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논란이 되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어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 황금 낙하산은요 적대적 M&A를 당했는데 그 이사들은 전부 다 임기라는 게 존재해요. 법정으로 보호되는 임기가 그 임기 전에 적대적 M&A를 당해서 해고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해고당하는 경영진한테 지급하는 정관의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는 우리가 퇴직금을 임원한테 3억을 줘야 되는데 적대적 M&A에 대하면 300억을 주도록 돼 있으면 이 뭐예요? 300억 쉽게 말하면 297억만큼 기업 가치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낙하산. 그러니까 요 사람들한테 그 임원들한테 임기 전에 해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오랫동안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경영권 장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대적 M&A가 수월하게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황금 낙하산 전략이고요. 독약 전략은요. 적대적 M&A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가 잔존기업의 주식을 쉽게 말하면 기존 주주한테 회사 주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애들은요 희석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주가 가치가. 그렇게 돼서 적대적 M&A 억제하는 거. 억지 전략은요. 정관상 결의 내용을요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제 기업법을 안 배웠지만 기업법 보면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결의, 뭐 특별 결의가 있는데 이런 법에서 요구하는 결의보다 그죠 적대적 M&A 하려면 훨씬 더 그 결의를 요건을 높게 만드는 거. 결의 요건을 높게 만드는 건요 주식을 내가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회사 주식을 사야 되니까. 적대적 M&A가 까다롭게 되죠. 초토화 전략 얘는요 이제 크라운 주얼리 혹은 우리가 왕관의 보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근데 B라는 회사에 보니까 여기에 가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이 사업부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러니까 B라는 회사는요 이런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을 피하기 위해서 가를 매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B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A 회사는
가라는 사업부 때문에 얘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B가 가를 매각해 버리니까 A 회사는 B를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초토화 전략 혹은 크라운 주얼리. 크라운이라는 게 왕관이고 주얼리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매각해서 적대적 M&A를 낮춘다. 이게 왜 왕관의 보석이냐면요. 참 이렇게 왕관이 이렇게 있어요. 왕관이 이게 이제 뭘로 만들어요? 보통 이제 금으로 만들죠. 거기다가 주먹만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를 다 달아요. 왕관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 이 보석이죠. 왜냐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는 그래도 뭐 한 1,000만 원 되는 비싸지만 다이아몬드 100캐럿 때문요. 1캐럿이 1,000만 원이니까 100캐럿은 한 10억이나?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다이아몬드 크기가 올라가면 그죠? 다이아몬드 크기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왕관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이 다이아몬드예요. 보석. 그러니까 왕이 도둑놈한테 보석을 왕관을 안 훔치려면 안 뺏기려면 이 보석을 떼서 버려버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크라운 주얼리예요. 초토화 전략이고 팩맨 전략은요. 아까 전에 A가 B에 대해서 적대적 해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살게. 근데 역으로 B가 A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팩맨 전략이고 백기사라는 건 말 그대로 A가 B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C라는 애한테 B하고 C가 친해. C야 나 좀 도와줘. 이게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사기업 전략은요. 적대적 M&A를 하려면 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상장 지분을 모두 매입해서 사기업화하는 거 이런 거죠. 뭐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제 매수법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요. 왜냐면 이게 회계 시간도 아니고 나오더라도 우리 3과목에서 나오는데 3과목에서 잘 안 나요. 매수법은 뭐냐면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뒤에 3과목 가시면 배울 건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이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얘를 우리가 시가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30이고 자본이 70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요 70을 산다는 거죠. 여기 시가가 70원인데 내가 요 회사를요 90원 주고 사요. 그럼 뭐예요? 내 입장에선 70원짜리를 9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20원 더 주고 샀잖아요. 20원은 뭐냐? 이거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할 때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법을 통하면 영업권을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옆에서 이게 강의 찍는데 달그락 참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강의 찍는데 그쵸?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강의 찍다 보니까 계속 달그락 수돗물 틀고 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강의는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